2026 서울 건축산책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 킥오프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6 서울 건축산책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 킥오프 포럼의 진행을 맡은 서울 건축산책위원회 박준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눌 포럼의 주제는 서울의 결을 만지다입니다. 서울 다음 그 이후 변해가는 새로운 서울의 소규모 건축이라는 부자 아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세포와도 같은 골목길과 작은 건축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서울 고유의 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갈 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서울건축산책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밀도 높은 담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포럼의 문을 열어주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박성준 회장님의 개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서울 건축산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11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건축사회에서 우리 동네 좋은 건축 찾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11년의 역사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요. 서울의 결을 만지다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주제 안에는 범위는 이제 우리 동네라는 범위를 좀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건축 산책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규모의 우리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활권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축물에서 좋은 작품들을 좀 찾아서 우리 건축사들이 상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한 행사고요. 초기에는 조금 운영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당히 경쟁이 높은 전시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 곳곳에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건축사들이 규모가 작지만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건축대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규모의 경제에서 좀 밀리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 발굴해서 좋은 작품들을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공개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많은 논의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쁘다고 뽑을 것이냐, 어떤 가치로 뽑을 것이냐, 서울의 모습들을 어떻게 여기서 찾아낼 것이냐 하는 거에서 많은 심사위원분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논의를 통해서 작품을 출품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좀 맞춰서 작품의 내용들을 그런 시각으로 좀 꾸며보고 비록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지향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작품을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거시경제 속에서 큰 규모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작은 거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 건축 산책이 가지는 가치도
이런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굴해내는데 초점이 있고 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건축물을 중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유일한 그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가 앞으로도 우리 건축사들이 동네 건축에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지향점을 좀 만들어 나가고 또 새로운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에 앞서 저희 오늘 건축산책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김강면 부회장님도 오셨거든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에는 제11회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을 이끌어 가실 심사위원단님 패널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주모 NC 건축사 사무소의 문영아 건축사님 모십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민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범도시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윤영구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서울건축산책운영위원회 이성섭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서울건축산책운영위원회 장미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포럼은 총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부 세션의 주제는 서울다음 그리고 작은 건축의 현주소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통해 서울 소규모 건축이 마주한 위기와 기회를 날카롭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패널 옆으로 자리 이동해가지고요.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토론 키워드는 기록과 성과입니다. 그동안 서울 건축 산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소규모 수상작들이 우리 주변의 골목 풍경에 어떤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오늘 여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장미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실제로 서울의 골목 생태계나 시민들의 일상적 풍경을 바꿔나가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작지는 않아서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성준 회장님께서 되게 많은 키워드를 이미 우리 본 공모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100% 공감하고 실제 저희가 2015년부터 해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공모전이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공모전인 만큼 첫 번째는 정말 애쓰는 건축사들이 작은 건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건축대전이나 서울시 건축상이나 이런 데의 규모에서 사실은 열정과 작품성에서는 밀리지 않으나 많이 좀 외면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사협회에서 올해로 11회째로 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접수되는 작품 수도 많아지고 작품 수준도 많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이면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수준 자체가 점점 더 높아지고 발굴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이 공모전을 보고 있는데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고 또 훌륭한 건축사분들이 많았던 거는 맞는데 점점 이 규모가 커지고 작품 수나 작품의 어떤 질적인 향상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분들이 더 조명을 받고 좀 더 나은 작품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시도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과의 접점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건축사분들이
실제 이 작품 활동을 하는 거에 더 많은 어찌 보면 클라이언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좋은 건축물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 건축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같이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상작들과 그 시민들이 만나는 수상을 하신 건축사분들과 만나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되게 열띤 질문과 작품에 대한 스토리에 집중하시고 그걸 또 알고 나면 그 건물이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 공모전이 결국은 우리 도시의 이면부에 있는 건축물들의 수준이 더불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소외되는 부분, 조금 대로변에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건축물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모전의 운영위원장이면서 자꾸 많이 자랑을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자화자찬처럼 들릴 것 같아서 더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에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작년에도 100개 이상의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작은 건물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점점 더 크고 좋은 건축을 하게 되는 어쩌면 일종의 등용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힙오프 프롬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그전에는 이 공모전이라는 것들이 좀 일정한 큰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다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공모전을 저희가 좀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심사라는 것들이 저희 건축물을 바라보실 적에 단순히 정량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생각과 그 사상이 드러내는 작품이고요. 또 그 작품을 읽게 되시는 분들도 역시 어떤 개인의 생각과 그 관점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정제돼서 접근해보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만드는 서울의 건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서울의 문제들을 우리의 건축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좀 통일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힙오프 프롬은 이 서울 건축산체 공모전을 진행함에 있어 각각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종의 토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저희 패널 분들께서도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그 시나리오 이외에도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의견들을 조금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나누시면서 이번 공모전을 과연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서울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현재의 설계 현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의 좁은 대지 위에는 수많은 소규모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저희 현재 서울의 소규모 건축 설계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설계적 제약점은 무엇인지 혹은 반대로 제도적, 공간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먼저 답변을 주실 패널분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주모NC 건축사 사무소의 윤영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선뜻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이제 한 15년 정도 큰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의 건물이나 아파트 설계 위주로 하다가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을 오픈한 이후에 동네로 들어가니까 정말 이런 소규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산책 공모전에도 초창기에 해서 제 작품이 있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작은 건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K 건축이 뭐냐, 골목에 있는 이 소규모 건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건축주분들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마주할 때에 이원이면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지었으면 좋겠어서 꼭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는 건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짜여진 예산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골목 안에 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 골목의 인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어두웠던 골목이 밝아지기도 하고요. 또 비슷하게 생긴 그 건물들 중에 최근에 잘 지어진 건물들은 정말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건물이 있다. 자랑도 하게 되고 또 서울시 건축사회 여기 서울 산책이 잘하는 게 뭐냐면 건축주분들한테도 상을 드린다는 거예요. 뿌듯하잖아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집을 지었는데 이게 뭐 잡지에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기본이긴 하지만 상을 같이 준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좋은 제도여서 이거는 계속 갔으면 좋겠고 아마 뒤쪽에 담론을 하겠지만 자꾸 사라지잖아요. 골목도 사라지고 대규모 개발 위주로 가고 해서 제가 광진구 사실 능동에 어린이대공원 있는데 살기도 하고 사무실도 거기 있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동네가 그대로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많은 개발의 이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저를 싫어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애착도 많고 제가 저희 동네에도 많은 건물을 사실 설계를 했어요. 저희 사무실을 지으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골목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골목을 지키는 게 소규모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잘 갔으면 좋겠고 돈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의 내가 설계를 할 때의 특징적인 걸 줘야 한다. 당연히 그 동네에 도시의 골목이나 지형적인 거는 반영을 하겠지만 독창성을 하나라도 줘서 내 얼굴에 표정 하나를 바꾸는 거를 우리 건축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대적으로는 제도적인 건데 아시잖아요. 이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소규모 필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결국은 이제 법적인 거에서 어쩔 수 없는 또 그걸 물론 극복을 하는 디자인을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아파트나 개발 위주로 할 때의 특별 건축 계획 구역이라든지 어떤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소규모 블록을 살려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거 마련과 그거를 줬을 때에 어떤 걸 하면 여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거를 할 건지. 왜냐하면 모두 다 아파트 지어버리고요 하면 나중에 누가 어떻게 다 쫓겨나요. 아파트가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도 했고 소규모도 하지만 그래서 동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그 제도가 단순히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적률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더 안 좋아져요. 왜?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깝깝하거든요. 제가 저희 능동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기는 일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의 한계도 있고 밀도도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쾌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개발의 이익에는 반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의 골목이 특징이거든요. 그 건물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될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석섭 위원님께서도 혹시 지금 현재 설계 현장에 대한 큰 설계 지향점 어떤 게 있을지? 네, 이동조입니다. 저도 골목길에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실제로 건축주라고 할 수 있는 저희의 고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한 건물에 살고 있는 사용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이거든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인데
그 작은 건물들에 사는 일반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건물들에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분들이 사는 건축적인 거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그분들이 건물을 수리하려고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어디를 찾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이 사실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 동네 어떤 저희가 직장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시행사가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단지하고 뭐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동네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서울에. 물론 마찬가지로 설계사무실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철물점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동산에서 답은 용적률과 건폐율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용적률 200이고 뭐 건폐율 60%니까 얼마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땅이 다 다르거든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일조권도 봐야 되죠, 주차장도 봐야 되죠. 다 풀어보면은 그만큼 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서울 건축 산책을 하면서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들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방법은 정책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전문가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길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것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하고 좀 그러니까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일부 세션의 주제가 이제 서울 소규모 건축의 현실을 짚어보자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소규모 건축물이 과연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요새 이제 K컬처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K 아키텍처 그것도 서울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화두로 던져졌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 성수동 서울숲 앞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에는 무슨 뭐 강남 스타일이니 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잠실 타워라든지 이런 데서 대규모 건축물들이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쓰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서울다움은 그런 데 있는 거 같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에 두 분 패널 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서울의 매력은 그 뒤에 있는 골목들, 그 서울이 그 600년 수도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살아있고 그것이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된 건축물들이 서울다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거를 가장 잘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작은 골목들에 있는 익선동이든 성수동이든 이런 데 있는 뭐 거기는 이제 조이 모델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우리 그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이게 해외에 있는 그 외국인들도 그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서울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민현주 교수님께서도 저희 서울 소규모 건축 설계 현장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규모 건축물 설계는 되게 어려워 해서 저는 사실 건물이 클수록 설계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이 팀으로 일하잖아요. 커지면 팀으로 일하니까 팀워크가 맞으면 사실은 크로스체크가 계속되면서 이제 작아질수록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 시공, 건축주, 뭐, 감리 이런 게 작아질수록 거의 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좀 큰 건물은 한 페이지 정도 틀려도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지어도 틀렸는지 발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건물은 10cm만 차이가 나는데 금방 드러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전 하다가 징계도 먹어보고 큰 거는 이렇게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작은 일이 오히려 그런 게 생기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질문과도 관계해서 사실 그거의 중요한 가치는 저는 어떤 그게 뻔히 얘기하기는 공공성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서부터 뭐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서울을 지도를 그려보고 자기가 즐기는 데를 이렇게 그려보는 도시인데 그런 걸 그려보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점점 큰 개발이 되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골목길은 누구나 그냥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대규모 개발이 되면 뭐 게이트 커뮤니티가 되든가 아니면 대규모 쇼핑센터가 되더라도 저는 좀 그걸 엄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 공공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업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개발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건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비자가 어느 정도 지갑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드는 거라 거기에는 뭔가 매니플레이트된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도시가 누구나가 다 다닐 수 있는 골목길 그리고 그 골목길에 접해진 작은 필지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학을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렇게 보는 사회학이라고 하면 건축이 그 하부 구조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에서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정치인이랑 한번 했더니 정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정치는 싸우는 거다. 저기 하이네처럼 이렇게 물어뜯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정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서 결국 정치도 서로 평등 이렇게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빈부의 격차나 이런 걸 넘어서서 이렇게 공공적으로 같이 만나느냐 하면은 사실 그 기본이 되는 게 가장 골목길과 작은 필지의 건축들. 보통 이 작은 필지의 건축들은 들어가는데 큰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좀 보완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저는 좀 크게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작은 건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저희 주신 의견들 중에서 저희 이성섭 위원께서 주신 게 저희 개인과 이 전문가 사이에 좀 거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리라는 게 과연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혹은 이제 전문가 그룹이라고 말하는 이 건축사들이 조금 더 접점을 찾지 못한 건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규모 건축물들을 많이 하셨던 저희 문용화 건축사님께서 과연 저희 건축주라고 말하는 일반 대중과 그리고 저희 건축사라고 말하는 전문가 사이에 이 괴리가 생기는 이유와 그리고 그 괴리를 좀 어떻게 좀 엮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실제 일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고민이잖아요. 이거 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름만 빼고 제가 2011년에 나와서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의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아니 건축주분들이 건축사를 찾아오는 문턱이 너무 높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어딜 갔냐면 아까 얘기에 나왔던 철물점, 부동산, 동네에서 집 짓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자분들한테 가서 우리 집 지어주세요. 똑같이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는 건축사가 부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일이 없지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가 뭐 일을 딱 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건축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게 만든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를 찾자. 그래서 우리를 알자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이걸 줄이고 싶은 거죠. 나를 알려서, 우리를 알려서, 건축사라는 사람들을 알려서 하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짓는 집을 그냥 동네에서 아무한테나 지어주고 해달라고 했을 때보다 속는 일도 적고 내 집을 짓고 10년 늙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저희가 주창하면서 사실 세미나도 엄청 많이 하고 했었어요. 찾아가는 건축 서비스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제가 동네의 우리 동네에다가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게 2016년도에 강진구를 들어가고 그전에는 당연히 저도 강남에서 사무실을 오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동네를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 왜 내가 동네에 빨리 안 들어왔을까? 왜 우리의 선배들은 모두가 강남 위주의 얘기를 하고 강남의 건축사 사무소를 안 내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들 예전에 좀 문화가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동네에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 어떤 역할, 건축사의 역할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짓고 하면서 사실 일명 동네 어쩌다 동네 건축가라고 제가 뭐 닉네임도 쓰면서 활동을 하는데 대개 건축주들은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 얘네가 잘한다 뭐 어쩐다 하면 두려워하세요. 비쌀까봐. 소규모 건축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잘하는 건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설계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건축사회랑이 되게 잘하고 계세요. 골목에 건축사가 있다, 건축의 건축사가 있다. 다른 그 포스트도 만들어 주신 거 저희 유리창에 딱 붙여놨어요. 골목길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린이 대공원 가면서 다 쳐다보세요. 한 번쯤은 보고 가세요. 그걸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건축사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거는 내 스스로 매기는 거일 수도 있고 타인이 매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업자될 건 안 합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듯이 이게 뭐 어떤 평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저는 저희 동네를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중간을 잡겠다라고 해서 동네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흩어져서 각 동네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자치위원도 활동을 해요. 예전에는 거기를 왜 해요? 거기를 왜 가? 그랬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알아야 오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그분들이 이제 한 명이라도 이 친구가 이걸 했어. 맞아. 그거 잘했더라. 예를 들면 뭐 이거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좀 건축사 스스로 몸이 좀 뻣뻣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매번 열변을 토론합니다. 안 비싸고요. 근데 대신에 잘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건축사를 찾아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봐서는 한 60% 이상은 부동산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네 부동산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착이 돼서 이런 게 아니라 하면 좀 잘하는 건축사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홍보하자. 그래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설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들은 저희 패널분들께서도 이 작은 필지에 있는 이 골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건축사들과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도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건축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간단한 것들, 뭐 면적이라든지 건물 얼마나 지을 수 있어요, 뭐 평당 얼마입니까?
그런 담론들로 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 산책이 지향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 말고 이제 새로운 건축적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것들이 저희 일반 시민들과의 접점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이번 1부 포럼의 마지막 키워드인 좀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인 바로 사라지고 있는 필지들의 경우입니다. 최근 대형 개발과 필지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고유의 다채로움을 유지해서 주던 소규모 필지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민현중 교수님께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형 하필 개발로 인해 서울 고유의 골목길 생태계가 마주한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우리가 소규모 필지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취지일 것 같은데요. 그 필지가 점점 커져도 그게 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관통하는 길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사적으로 주지 않고 공공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필로 많이 개발할수록 결국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공간들이 도시에서 점점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서울은 점점 작아지니까 그 일반인이 그냥 갈 수 있는 서울은 점점 작아지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소규모 필지들이 그 길들과 연관돼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서울 중심부 같으면 그 골목길들의 역사가 거의 뭐 조선 쪽까지 제가 최근에 어떤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골목길들을 조선 초까지 연결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지 하나하나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집마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의 문화들이 계속 이렇게 전승되어 왔다는 것들이 어떤 대규모 필지 개발하는 것과 또 대비적으로 어떤 도시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희가 점점점 좀 하필된 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질문은 제가 윤영무 건축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윤영무 건축사님께서는 대부분 좀 큰 건물들을 많이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왜 작은 건물들을 합의를 하고 점점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좀 큰 건물의 장점과 이 작은 건물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사람도 늙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도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히나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옛날에 있던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시대를 겪어오면서 사실 뭐 제대로 된 건축은 없는 그런 건물만 있고 건축은 없다 이런 건물들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그리고 또 뭐 기능적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커질수록 그게 좀 더 사업성이 나오고 사업의 진행이 원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작은 필지를 그대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개발을 하던 시대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서울 다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익선동이든 성수동이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건축물이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좋은 건축물이란 제가 볼 때는 과연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사람들하고 교감이 얼마나 있는 건물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대형 필지로다가 개발할 부분들, 특히 뭐 강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개발됐지만 기존의 구도심 쪽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좀 전에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흔적들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지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건축이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냐라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도시와 건축이 담아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필지 개발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작은 소규모 필지들을 유지하면서 도시 흔적들을 가져오고 그 내에서 우리가 다시 용도를, 요새는 이제 주거 말고 근생에 이렇게 용도를 서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왜 부동산 개발하고 재개발하는 게 왜 나쁜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안 좋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안 좋아? 난 도저히 이해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우리 동네에 집이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는데 저걸 갖다가 아파트로 단지를 지면은 설계사무소가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 건축사가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 예전에는 그 1000개의 건축물을 갖다가 설계하는 건축사가 적어도 10명이 필요했을 텐데 저걸 단지로 개발하면 1명밖에 필요 없어. 그리고 건설을 짓는다고 하면은 저 건설을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형 건설회사가 하겠지. 그러면은 동네에서 그 직장사하고 어떤 작은 영세사업자들은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제가 와이프한테 하니까 와이프가 조금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합의를 하고 대형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 경제가 좀 무너지는 시스템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알고 있는 건설회사, 이제 작은 건설회사 사장님이 전화 온 게 아니 이 동네 전부 그 7층이 다 풀렸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밖에 다 질 수 있어 이러면서 나는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다세대주택 짓고 뭐 이런 데 분이었는데 일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필지도 어느 정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가능성이 지역 경제하고도 밀접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제 친구가 이제 우리 집 그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줘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재개발 지역인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법률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전화가 왔던 게 10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집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10년 동안 노후 불량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집수리 전문가로 이제 서울시 한 6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불량주택들을 많이 다녀요. 그 재개발 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된 지역들. 그럼 그 지역들에 가면은 그분들은 재개발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택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가로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집수리 전문가이다 보니까 가서 조언도 하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집에 물이 새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동네 철물점에다 물어보고 동네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엉뚱한 답을 내주시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은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하면은 쫙 보여요. 누수가 어디서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을 고치면은 잡히는 건지.
근데 그분들은 모르고 동네 업체분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그 부분은 관여를 해줘야지만 건축 문화가 좋아지고 주거 공간들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30년간 근무했고 그러다 보니 주거단지 계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신속통합기획도 했었고, 근데 신속통합기획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한 11만 정도 됐었고 과소필지 비율이 74.5% 정도 됐어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74% 정도 되는 분은 종전자산 평가가 굉장히 낮은 측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다들 우리 다 뭐 25평, 30평 내지는 30평 이상을 선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게 자산 증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분담금을 감안해가지고 본인들의 꿈과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럼 결국 다 손바꿈이 일어나고 현금 청산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합을 결성하고 할 때는 이제 자산 평가를 몇 번을 하죠. 근데 제대로 과연 고지가 될까 본인 수준에 맞는 그런 평형대의 아파트가 얼만큼 몇 세대가 공급이 돼서 거기에 정말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단지 계획이 되는지 이런 측면들은 사실 되게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근사하게 그려놓은 조감도라던가 널찍한 단위세대 평면에 현혹되는 거죠. 근데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서 결국 사업성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와의 또 이제 다른 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나쁘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지역일수록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방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계단이라던가 이제 이런 골목들로 이루어진 곳이 되게 많아요. 공원녹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행정하는 쪽에서야 당연히 기반시설 확보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소필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거기가 필지가 예를 들어서 2,000개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비사업의 하나의 큰 단위가 되어 버리면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설계사도 하나, 시공사도 하나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골목이 가졌던 다양함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 플러스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생활은 SOC가 조금 들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공공보행 통로로 뚫려진 학교 가는 길 정도가 남는 골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다양한 다채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은 다 버려야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아파트로의 변신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업이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정말 이 전과 후에 대한 상황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에는 건축사적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스케일감, 굉장히 휴먼 스케일로 다운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나 이 단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기존의 틀 자체는 우리가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진짜 흉내로 못 낸다. 어찌할 수 없다 그건. 그래서 사실은 소형 필지라고 하는 거는 좁은 골목을 끼고 있어서 소형 필지가 되는 거고 이제 대규모 단지가 되면 일단 첫 번째가 도로 확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원하게 뚫리는 가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조금 조감도 나오고 막 하니까 되게 도시의 경쟁력이 마치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대다수가 떠나고 뭔가 그 자산 가치 증식의 수혜를 누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측면들 이런 것도 사실 가만히 반드시 돼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에 대해서는 좀 이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세계 도시들을 볼 때 가장 건설했던 시기에서 이렇게 도시 모습이 스톱된다고 그러잖아요.
이태리 가면 뭐 르네상스 시대 수도비나 아니면 로마 시대의 번성한 도시는 가보면 딱 알잖아요. 큰 주작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중세 도시는 조금 더 이렇게 좁고, 파리처럼 바로크 이후에 성장한 도시, 뭐 맨하탄 같은 건 더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그래서 딱 그게 보통은 그렇게 저 도시사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서울 같으면 이제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원래부터 고리것처럼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성장할 때 만들어진 그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사실은 있고, 뭐 분당 같은 신도시는 또 지금에 맞게 이렇게 자동차 도시로 돼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심에서 살려면 이제 뭐 주차 이런 거 좀 불편해도 다른 여지껏 이제 그 살아온 패턴들, 그런 패턴들을 좀 더 이렇게 수용하면서 살고, 뭐 분당 같은 데서 뭐 좀 더 자동차 중심으로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원래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쉽게 뒤집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서 뭐 자동차도 쉽게 쓰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장점이라고 볼지 아니면 그게 없어지는 게 더 많을지. 근데 점점 더 도시가 이렇게 요즘은 점점 작아지고 인구가 작아지니까 사실은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도 꽤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규모 필지와 기존에 갖고 있던 질서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거죠. 그게 어떤 서울의 모습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대규모로 개발했을 때 인구가 다시 축소될 때, 더 슬럼화 됐을 때 오히려 더 대책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사라지고 있는 필지에 대한 경우에서는 우선은 저희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제 대형 필지들이 개발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보태고 싶은 부분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 일반인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살아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작은 필지보다는 크게 개발된 대형을 더 선호하시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본다고 하면은 뭐 경제적 편의성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놀이터가 들어가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이 편의시설이나 기타 유틸리티들이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소규모 필지에서는 이제 전혀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성이나 뭐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좀 대형 필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은 아마 좀 정치적인 부분 혹은 이 행정적인 부분도 함께 가야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느슨하게 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한 5분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바로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